11장 예, 8장 끝나고 11장으로 이제 스킵했고요. 제가 공지사항에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 어떻게 강의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 우리 교과서의 제목은 소셜 세큐리티고 소셜 세큐리티는 사실 미국식의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의상 우리 방식으로 공적 연금 제도라고 하는 타이틀로 11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11장에서는 뭐 많은 얘기들을 하진 않을 거고요. 보시다시피 한 28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어서 가능한 1시간 이번 오늘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11장은 그냥 끝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시간은 이제 텍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재분배 정책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분배 정책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에서는 몇 가지 이슈들 볼 텐데 첫 번째 섹션에서는 왜 그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소셜 세큐리티를 이제 공적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세큐리티, 그러니까 공적연금 제도의 구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정 전망은 어떠한지, 국민연금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인지 간단하게 최근에 작년에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곳에서 관련된 이제 뭐 전망들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작년에 나온 보고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공적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금 제도는 사실 강제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잡을 얻고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되는 커버가 되는 그런 일자리를 얻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공적 연금,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공무원도 아니고 뭐 군인 신분도 아니고 또 뭐죠? 여러분이 무슨 그 사립학교 교원이 되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치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계속해서 일정 연금을 그 납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9%인데 여러분 일부 절반 그다음에 여러분의 회사가 절반 그렇게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 저축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저축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최근에는 이런 이슈가 다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한때 어떤 이슈도 있었냐면 이거 저기 헌법 소원 낸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 차례 낸 걸로 기억해요. 이게 연금 제도가 강제 저축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는 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왜 강제로 나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느냐?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만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지금 연금제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뭐 그런 소송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여기서 좀 하죠.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강제저축 제도에 편입시켰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러한 강제저축이 사람들의 소비와 저축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야기, Effects of Social Security on Economic Behavior, Consumption Saving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 내가 언제 퇴직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섹션에서는 롱텀 스트레스가 바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에 어떠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인가 재정 전망에 대한 간단한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은 이제 스킵할 거고요.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게 좀 이슈가 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조용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작년 올해 뭐 팬데믹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적인 논쟁들도 너무 많았고 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달라붙을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왜 갑자기 또 경제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불순한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3페이지에 보고 계시는 이 테이블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년에 발행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이고요. 4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계속해서 재정 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연금이 있고,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나머지 세 가지 연금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준비는 했는데, 따로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저도 이 사학연금 대상자여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뭐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 가지 특수직역연금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가 국민연금과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국민연금 개혁이나 이제 4대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불안한 생각은 바로 이제 이 연금 제도가 다 통폐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좀 불안한 그러니까 이게 통폐합된다 그래서 반드시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논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게 표 56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부터 2090년까지 재정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입이 있겠죠. 네,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직장 가입자가 이제 경제 활동 직업이 있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가 되고요. 지역 가입자 혹은 임의 가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뭐 자영업자도 다 포함이 되겠죠. 자영업자도 자신이 원하면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수입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수입이 이제 쭉 늘어나다가 어느 선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수입이 줄어들죠, 그렇죠? 이건 뭐 왜 늘어나는지는 뭐 인구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하거든요. 수입 뭐 전망할 때 경제 성장률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되고 임금 상승률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그다음에 인구 증가율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거 다 이제 가정을 해요.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건 그러한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는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체로 한 2050년에서 2055년까지는 어느 정도 뭐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출은 뭐 말 그대로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출산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지출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반면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뭐 조금 늘어나다가 계속해서 이제 감소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2038년 정도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 감소할 거고요.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재정 수지는 이제 이 둘의 차이입니다. 수입 마이너스 지출인데 대략 한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2040년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가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해 놓은 적립금이 있습니다. 쌓아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크기 때문에 적립금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보시면 적립금은 지금도 적립금이 꽤 되죠. 740조 원 정도 돼요. 적립금이. 740조 원의 적립금이 이제 계속해서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수지가 흑자기 때문에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당분간은 더 많을 거예요. 2038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2040년부터는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될 테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연금에서. 그러면 이제 적립금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적립금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적립금이 다 소진되냐면 2055년쯤 도달하게 되면 이제 적립금이 모두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나가는 돈이 여전히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니까 나가는 돈이 여전히 들어오는 돈보다 커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거예요. 세금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55년이면 뭐 앞으로 많이 남았죠. 한 34년 정도 남긴 했는데 좀 우울합니다. 우울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제도가 왜 필요한가? 소비 평타나 컨섬션 스무딩과 이제 어뉴이티 마켓이라고 해서 연금 시장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 제도의 특징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과 같이 납부를 하는 거고요.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부담을 합니다. 그 인플로이의 경우 그렇고요. 인플로이의 경우. 그러니까 인플로이어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인플로이어가 4.5%를 부담하고 인플로이가 4.5% 반반씩 부담합니다. 은퇴 이후 우리 가입 기간 및 납부 실적에 따라서 이제 연금을 수급하게 되고요. 더 오래 가입하고 더 많이 납부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맥시멈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많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연금 수급액은 실질 가치로 보장되기 때문에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노령연금이라고 부르죠. 국민연금 제도에서 이제 만 몇 세 이상, 65세 예를 들면 65세 이상 지급하는 연금이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에는 몇 가지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년퇴직 이후에 국민연금으로 받는 바로 그 금액을 이제 우리가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 가입 대상은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60세 미만 대상이고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이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인플로이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납부해야 되고요. 우리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그냥 다 납부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예를 들면 자영업자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하겠죠. 다양하겠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지역 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이제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요. 이전에 출생한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수급했었어요. 기대여명이 85세라고 했을 때 기대여명에 맞춰서 소비와 저축 플랜을 짜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세 이후에 내가 정확히 85세까지 얼마만큼의 소비를 할 것인지를 계산을 해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를 하기도 어렵겠지만 확보를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점점점 수명이 길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했던 타임 호라이즌 바깥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득 감소 혹은 소비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적연금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어떤 수명보다 만일 더 오래 살게 된다면 뭐 경제적 궁핍이라고 했는데 소득 감소와 소비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이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냐는 거예요. 이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 백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나 국가나 정부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일종의 이제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메커니즘 결국은 이걸 뒷받침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그걸 백업하는 건 여러분들이거나 저희 아이이거나 저희 아이 세대의 젊은이들이거나 그렇겠죠. 이게 과연 서스테이너블 할 것인가? 이 세대가 과연 백업할 수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보험이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쟁은 지금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렇다면 보험 상품을 거래하면 되지 꼭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만 하는가? 보험 상품으로도 민간 시장에 맡기는 것이죠. 보험 상품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레몬 마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대칭 정보에 따른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적연금 제도와 유사한 이제 보험 상품 연금 시장을 생각해 보고요. 이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한번 우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연금 시장을 우리가 어뉴이티 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받고 싶다면 그러면 우린 연금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연금 펀드 같은 거에 가입해서 이건 여러분도 나중에 직장 가입하시면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그 조언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 이런 거 하고 여러분이 1년 동안 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taxable income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부는 사람들의 taxable income을 파악한 다음에 얼마만큼 인컴이 많으면 당연히 텍스가 더 많이 부과가 될 것이고, 인컴이 적으면 텍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동기는 아무리 애국심이 있어도 자기 taxable income을 줄이는 노력을 다 합니다. 당연히 다 하죠. 자신의 taxable income을 줄이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텐데, 실제로 그 매번 taxable income을 다 계산해서 매달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대충 이 정도 금액이면 몇 퍼센트의 세금을 미리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년치 이렇게 돌아봤더니 내 taxable income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많은 세금을 냈어요. 그럼 이제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럼 taxable income을 줄이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taxable income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민간 시장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죠. 연금 상품을 구입해서 매달 얼마씩 여러분 납입을 하시면 여러분의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고요.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연금은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미래 어느 시점부터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매월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이제 보험 상품이 되고요. 뭐 저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넣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연금 상품에 이제 일정 금액을 투입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저희 아이 대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대학 학자금 정도의 금액은 어느 정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연금과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소비 평타나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들면 이제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소득이 많을 때 상대적으로 소비를 적게 하고요. 이제 저축을 많이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험 기피적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그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얼마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아니면 뭐 대체로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소득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만 내가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효용은 소비에 디펜드해서 가능한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나의 효용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생하지만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저축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precautionary saving 모티브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건 결국은 컨섬션 스무딩을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recautionary sav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이고요. 이건 나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혹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축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컨섬션 스무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선택과 연금 시장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장의 연금 제도를 맡길 수도 있어요. 연금 상품을 뭐 금융기관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면 됩니다. 연금 제도를 정부가 운영하지 않고 시장에 맡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물론 연금 시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택서블 인컴을 줄이기 위해서 매달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아마 한 달에 한 20여만 원, 25만 원,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납부를 하면 택서블 인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2, 30만 원씩 연금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로 봤을 때 그 금액의 규모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시장에서는 이제 비대칭 정보로 인한 역선택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중고차 시장 레몬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금 상품의 판매자는 어떤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증권사일 수도 있고 뭐 증권사에서도 펀드 같은 걸 판매를 하고요. 은행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뭐 등등등. 이런 이제 금융기관들이 혹은 연금 상품의 판매자들은 이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평균 기대 여명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몇 살까지 살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를 이제 계산을 해서 연금 상품을 디자인을 할 텐데, 물론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금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사나 은행이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어뉴이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어뉴이티가 아닙니다. 이 어뉴이티는 일정한 금액을 납입을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연금 상품은 내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분할 쪼개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 쪼개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이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택서블 인컴을 줄이기 위해서 구매하는 연금 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이런 어뉴이티의 경우에는 이 연금 상품이 아니고 어뉴이티의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오래 살게 되면 그만큼 지출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나 연금 상품의 판매자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품을 구입한 가입자들이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만일 연금 상품 가입자들이
예상보다 더 오래 산다면 판매자는 손해를 보게 되지만 반면에 조금 뭐 그렇긴 해요. 표현이 일찍 죽는다면 금융기관들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평균 기대 여명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연금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납입하는 금액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판매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의 이런 그 건강 상태라든가 이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건강이 나빠서 평균 기대 여명보다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이런 연금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반대로 무슨 생명보험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금융 상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 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연금 상품 판매자가 최초에 예상했던 평균 기대 여명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평균 기대 여명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만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되고 가입자의 풀은 판매자가 예상했던 평균 기대 여명보다 더 길어지게 됩니다. 실제 가입자들은 상당히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들의 평균 기대 여명은 애초에 예상했던 평균 기대 여명보다 높을 거고요.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는 판매자는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건강한 사람들만 빠져나가고 더 건강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 자꾸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뭐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만 더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손보험 관심이 있는 학생들 한번 찾아보시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실손보험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재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판매자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연금 상품은 이제 존재하기 어렵고요. 이렇기 때문에 연금 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칭 정보에 따른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대체적으로 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자와 판매자 사이에 비대칭 정보가 있으면 이제 그러한 보험 시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비대칭 정보로 인한 역선택, 어드버스 셀렉션이 되겠죠. 역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연금 시장이 존속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이제 연금 상품이어서요.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 여명이 긴 사람이든 기대 여명이 짧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다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선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맡겼을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종의 강제 저축이 된다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두 다 이 제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적 연금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네, 뭐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사실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적연금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시간이 거진다도 돼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내고 그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